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적 삶의 성숙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에토스를 함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대립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는 갈등이 필연적인 것에 비해서 갈등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정치적 삶이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삶은 1차적으로 공적인 삶입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별은 정치적 삶에 있어서 늘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폭력과 부당한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정치 담론에 있어서 논쟁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제기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수학과 같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권리투쟁적 삶으로 규정이 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폭력과 죽음의 공포가 근절된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구속하고 강제함으로써 정의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벌이는 무한투쟁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삶들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고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정치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정치 공동체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적인 어떤 좌표로 삼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삶은 진리 추구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정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권위의 확보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갖다가 가장 근본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근거 지으려고 하는 이 지혜로운 활동, 이것을 우리가 정치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란 정당화된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분명 지배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리스마적 지배라든지 전통적 지배라든지 합리적 지배라든지 일당 독재의 지배처럼 지배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배 중에서 우리는 정당화된 지배만이 성숙한 삶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것은 구별이 됩니다. 윤리란 잘 사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탐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최상의 삶과 최악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삶을 피하고 최상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이 욕구가 우리가 바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삶은 모두가 모두를 구속하고 강제함으로써 정의롭고 자유가 실현된 삶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최악의 삶은 1인 독재를 통해서 모두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신민들이 사이비 교주와 신도들의 관계로 전락하면 그 삶은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치 독일의 일당 독재라든지 공산당 일당 독재를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법은 정의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본질은 자유를 실현하는 것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이 정당하게 집행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히틀러 같은 인간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의회 민주주의가 취약한 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늘 위기로 이렇게 경험되는 곳에서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0년경에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 구도가 이렇게 깨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최종적인 승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경험되어 왔고 지금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최종 승자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나치즘과 파시즘은 1920년대부터 1940년까지 유럽에서 서로 경합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90년 냉전 구도가 깨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우월성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거지 이것이 항상 역사에 있어서 승리의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극복하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하는 정치꾼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들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꾼들과 몰입애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가 1933년 1월 30일 날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가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합법성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의 담합에 의해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항상 자기들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즉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한 거지 우리가 쿠데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나치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보수 우익이 히틀러를 길들이기 위해서 히틀러를 갖다가 수상으로 앉혀놓고 그 배후에서 히틀러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수 이익의 사적인 어떤 이해 관심이 히틀러를 수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치꾼들, 소위 말해서 이제 책사들, 나쁜 의미에서 정치 권력을 갖다 무제한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권모술적인 어떤 정치가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정치가들을 선택하고 정치꾼들을 추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독일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만 했다고 한다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데 우익화된 판사들이 공산주의로부터 독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때문에 히틀러를 갖다가 관대하게 처분한 것이 훗날 독일 전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정당한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에 기초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법관들이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데 만약에 이 공권력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경찰과 법원은 이 공권력을 갖다 파괴하는 자들을 갖다가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집행해야 되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죄고 영혼 없이 행동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명령은 무조건 따르고 부당한 명령은 어떤 공에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변별력 있는 태도, 변별력 있는 에토스를 갖다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좌파와 우파이기 전에 먼저 인간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만 됩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배는 침몰하고 배가 왼쪽으로 쏠리면 배는 또 침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침몰하게 되고 너무 많이 또 좌쪽으로 가게 되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이 긴장된 어떤 활동이 바로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우파는 정당한 불평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좌파는 부당한 불평등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불평등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우파의 입장과 부당한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좌파의 입장은 이 정의와 평등을 놓고 서로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좌파와 우파가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나 옛날에 독일의 제3제국 같이 나하고 다르면 다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흑백 논리적인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한 군데 모여서 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지를 갖다가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불평등은 뭐고 왜 부당한 불평등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 멈출 수 없는 논쟁이 우리를 갖다가 서로 대화하도록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삶은 아까 공적인 삶이고 다원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원성은 의견이 대립하고 의견이 충돌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대립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지혜로운 어떤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긴장된 싸움이 바로 정치적 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용의 감각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용의 감각, 중용의 에토스야말로 정치적인 에토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민주적인 삶에 있어서는 나와 타인이 의견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해서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이 기나긴 권리 싸움,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대화의 어떤 중심에다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은 이제 군주제가 폐지되고 의회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독일의 보수 정치가들과 독일의 보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열등한 자들의 지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경멸하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의 보수 정치가들은 히틀러가 통치할 때 그 어떤 비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중이 성숙하지 못할 때 그 지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가 나치 돌격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광기 그 자체의 어떤 행동을 했던 홍위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 없는 다수들이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행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에서 의로운 철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폭도로 변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력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1인 1표라고 하는 어떤 권리 주체이지만 이 권리 주체들이 판단력을 갖다 성숙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 그때 다수들은 양식을 갖춘 다수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다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타락하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려고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때 한해서만 민주주의는 성숙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정당한 지배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감시할 때만 민주주의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배에 저항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법이 정당하게 판결하고 경찰이 공권력을 갖다 정당하게 집행하는데 만약에 경찰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법관들한테 폭력을 가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배는 저항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부당한 지배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파괴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정의를 갖다가 공적으로 집행하는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법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르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을 갖다가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권력을 갖다가 아니면 정당한 질서를 갖다가 공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때는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정의를 갖다가 집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플라톤은 우리가 현명하지 못한 대표자를 선택하면 그 대가는 바로 그 찌질이 같은 인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수모에 있다라고 아주 정당하게 잘 지적합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들이 정치적인 계몽을 통해서 성숙하고 책임지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만 민주주의는 꽃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내 권리를 갖다 사용하기 이전에 내 권리가 올바른 판단력에 기초해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리라고 하는 동등함이 주어져 있지만 이 권리의 동등함을 갖다가 우리가 성숙하고 판단력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권리를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리를 갖다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덕이 없을 때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판단력 없는 다중들의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플라톤은 바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00년 전에 어떤 아테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어떤 익명성의 지배,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됩니다. 히틀러가 항상 자신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다 이렇게 잡고자 할 때 별 근거도 없는 저 11월의 배신자들, 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조국에 배신해버린 저 유대인을 갖다가 끊임없는 어떤 증오의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뭐뭐라고 하더라라는 것,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런 어떤 대중선동술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뜬금없는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익명성과 무책임성이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우리 판단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지킬 것이 있을 때 지킬 것을 지키고 유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다음 세상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또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정치꾼들의 그 역겨운 어떤 그 위선을 갖다 목격하는 것을 그만두고자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종식시키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과 그 판단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아는 이런 근거 제시 능력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전자 매체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있어도 가짜뉴스하고 익명성과 부책임성이 너무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옳게 유지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에토스가 있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역사에 있어서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가 서로 공존 가능하도록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나의 권리 행사가 너의 권리 행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권리를 갖다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발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만약에 좀 더 확고한 것으로 살아남고자 한다면 자유와 권리에는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판단력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상 저의 짧은 견해를 마치겠습니다.